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성공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 채용이나 교육 또는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 같은 거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추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요 앞에 나와 있는 채용 과정은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또 영입하는 첫 단계이죠. 그래서 그 채용을 할 때는 효과적인 채용을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계획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조직의 그 장기적인 목표와 연계해서 필요한 인재의 프로필을 정의를 하고 또 이에 맞는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회사의 People Operation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People Operation 팀은 이러한 접근의 좋은 예시로 데이터 기반의 인재 수요 예측과 채용 전략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용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또는 직접 채용, 추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풀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링크드인과 같은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현재 구직 중이 아닌 그 우수한 인재에게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인터뷰라든지 프로세스와 다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편견을 최소화하고 또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의 바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제 채용과 교육. 이 교육은 조직과 개인의 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죠. 그 조직하고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 개인이 교육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조직이 교육을 잘 돼서 본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 직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자포스 아시죠? 자포스의 그 4주간 고객 서비스 교육은 회사의 핵심 가치를 체득하는 아주 효과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직무별 또는 레벨별로 맞춤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물론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접속해서 이런 교육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회사에서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국적 기업인 AT&T의 그 Future Ready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미래 필요의 기술에 대한 교육을 Future Ready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이 또 부족한 신입사원들이 있겠죠. 그죠? 직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팀장들, 여러분들이 요즘에 과부장이나 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사라지고 어떤 팀장 체계로 가다 보니까 한 팀의 그 리더십을 나타내기 위해서 팀장 교육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래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도 조직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재적 리더를 또 이제 현재 리더의 뒤를 이어갈 잠재적 리더를 빨리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은 상당히 조기 교육,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도 조기 교육, 우리 회사에서도 팀장의 후보가 될 사람들을 조기 교육시켜서 리더십을 배양하고 어떤 역량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크로톤빌이라고 하는 그 회사 자체 내에 리더십 센터가 있는데, 리더십 센터는 다양한 레벨의 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크로톤빌이라고 하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사전 그 리더십 프로그램을 해서 미리 리더십을 개발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력 개발인데요. 이 경력 개발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올 때 동안이라도 경력 개발은 몇 차례 저희가 간단하게 뭐 다루는 봤습니다. 경력 개발이 그만큼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팀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력 개발은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을 하고요. 또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영역, 그러니까 개인별 경력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또는 이제 정기적인 경력 상담을 제공해서 개인의 강점과 또는 조직의 어떤 니즈를 연계한 경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딜로이트라는 회사의 캐리어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경력 개발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개인화된 경력 상담하고 멘토링을 제공해서 직원들의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을 시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력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양한 경력 어떤 그 경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직적인 승진뿐만 아니라 수평적 이동 기회와 프로젝트 기반의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또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특정한 예로서는 IBM사의 오픈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떤 하나의 그 서버 공간에다가 플랫폼처럼 올려놓은 건데요. 오픈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좋은 예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BM의 오픈 탤런트 그다음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력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플랫폼에서 그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 관리와 경력 개발을 연계하는 것도 어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자신의 성과를 개선해서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도비 아시죠? 어도비의 체크인 시스템은 아주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직원들의 성과 개선과 경력 발전을 돕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성과 관리와 피드백을 계속 제공하고, 그래서 경력 개발을 개인이 함으로 인해서 조직 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는 채용,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력 개발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으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하며 또 장기적인 경력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인적자원 관리가 전략도 중요한, 그리고 또 한순간에 거쳐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든지 AI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또 개인화된 학습 경험 제공 등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더욱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조직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과 관리, 채용, 교육, 경력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죠. 성과를 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거기엔 크게 이제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 피드백 제공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은 조직의 성공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하고 성과 측정 그리고 피드백 제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목표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 첫 번째로 먼저 목표 설정은 성과 관리의 출발점으로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스마트 원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 스페시픽 해서 하나의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스마트 원칙을 적용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조직의 목표와 관련성이 또한 있으면서 명확한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의 것은 어떤 추상적인 다음 달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달이면 12월 예를 들어서 24일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몇 시까지 내가 어떤 목표를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목표를 하면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도록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과정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목표 달성에 대한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다. 몰입도를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과 측정. 두 번째로 이제 성과 측정이고요. 성과 측정은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를 위해서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죠. KPI. 어떻게 내가 그 회사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더니 얼마 만에 매출의 달성도가 됐고 매출 금액이 얼마더라. 지난달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정확한 핵심 성과 지표를 활용해서 목표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냥 한 뼘이다, 두 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한 뼘이 22cm다 그러면 22cm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쪽에 그렇게 정확한 수치적으로 정량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숫자로 표현 가능한 정량적 목표와 함께 정성적 평가도 병행해서 균형 잡힌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또한 성과 달성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목표나 전략을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의 마지막으로 피드백 제공은 성과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적시성, 구체성, 그 다음에 건설 접근, 양방향 소통의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떠들고 간다면 여러분들한테 남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의문, 질문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클래스 545 시스템은 양방향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양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나 행동 직후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서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피드백을 전달해야 됩니다. 피드백도 예를 들어서 이렇죠.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또는 와이프가 나 이쁘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은 이뻐 이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굳이 이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코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1cm 정도 높아서 더 도도하면서 이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술적인 그 앞에 목적어 같은 이거죠. 형용사를 설명할 수 있는 명사 또는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를 넣어서 좀 잘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피드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점과 함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건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제기합니다라고 제기를 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불편한 점을 다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확한 정량적 목표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개선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목표 설정, 성과 측정,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제공. 그래서 효과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통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성과 측면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또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과 성장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은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요. 개인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효과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은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단순히 평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목표 설정, 그리고 이제 성과 측정, 피드백 제공의 세 가지 유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조직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이제 보상 체계와 공정성인데요. 보상 체계와 공정성은 현대 조직 관리에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보상 체계는 단순히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다양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체계와 공정성에는 어떤 경제적인 면, 어떤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먼저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거 간략하게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먼저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제일 먼저. 그래서 이것은 성과와 보상을 명확히 연계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그 OKR이라고 있습니다. Objective and Key라고 해서 그 OKR 시스템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연계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보상에 반영을 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어떤 그 공정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 보상체계, 즉 회사의 기여도를 높여서 또는 회사의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구글에서는 특별하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OKR 시스템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공정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투명한 성과 평가 기준, 두 번째 보시죠. 투명한 성과 평가 기준, 어떤 객관적인 성과 평가 기준을 통해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투명한 성과 평가 기준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정기적인 그런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날그날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또 설명했었습니다만 그 아도비의 체크인 시스템은 이러한 접근의 좋은 예시로서 위에 상사와 직원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목표 달성 정도를 논의를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 보상 체계와 성과에 대한 공정성을 상사와 오픈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보상 제공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금전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 그리고 이제 인정과 칭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그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일즈포스의 V2MOM 좀 여러분들 낯설기는 할 겁니다.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회사의 V2MOM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러한 다양성 보상 형태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냥 읽을 때 그냥 제가 볼게요. V2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뭐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되는 것 같은데 MOM 이 V2MOM 그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금전적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안정과 칭찬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과 함께 자원봉사의 기회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의 유연한 근무 환경 등을 제공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나 부하 직원들끼리 서로 다 모든 것을 공정성 있게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투명한 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결론적으로 보면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는 같은 팀원들, 즉 구성원들의 신뢰와 몰입을 높이고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성과와 보상의 명확한 연계라든지 투명한 평가 기준, 다양한 보상 형태의 제공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상 체계의 공정성은 한번 구축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꾸준히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과 조직의 변화에 맞춰 보상 시스템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한 이제 보상이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인간 내면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감정, 또 서정적인 면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칭찬과 이런 것들이 보상에 함께 가미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조직원들의 그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보상 형태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성과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어떤 그 피드백을 해줄 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보상 형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우고. 자, 다음에는 이제 변화 관리.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변화 관리는 현대 조직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효과적인 변화 대응과 적응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또 소통을 강화해야 되고, 변화 과정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이라는 4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변화와 필요성의 인지, 두 번째가 변화에 대한 소통 강화, 세 번째가 변화 과정의 지원, 네 번째가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인데요. 자, 처음에 먼저 그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변화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팀1, 다시 말해 조직은 내외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서 변화의 요인을 파악을 하고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간의 격차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 또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BM, 컴퓨터 회사, IBM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 필요성 인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인데요. IBM은 1990년도에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인지를 합니다. 이제 기계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기술적인 물론 AS라든지 그 하드웨어, 즉 컴퓨터를 판매를 해서 얻는 수익금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IBM은 IT 서비스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우리나라 컴퓨터 중에서도 많이 사라진 회사들이 많이 있죠. 정말 몇 군데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IBM처럼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중심으로도 같이 병합이 됐었다면 지금도 현존을 할 수 있겠으나, 하드웨어만 판매를 해서 그 회사의 이익을 얻기에는 너무 그 기술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같이 따라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에 대한 소통 강자. 변화에 대한 소통 강화. 변화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소통이 서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소통 강화가 매우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팀원 또는 조직 전체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전달을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우려사항을 잘 경청을 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CEO가 있는데, 그 CEO는 이랬습니다. 모바일이 퍼스트예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전략을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직 전체가 클라우드 중심 기업으로 전환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통,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변화합니다 해서 뚝 끊어서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에 대한 소통을 강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대표 CEO죠. CEO는 항상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하면서 모바일과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을 명확하게 어디서요? 회사 홀에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직원들이 그거를 점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더욱더 점핑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변화 과정의 지원입니다. 변화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한 지원 없이 그냥 변화 과정만 푸시를 한다면 아마 먹혀 들어갔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따릅니다. 그래서 변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을 하고 또 변화 주도자, 다시 말하면 체인지 챔피언이라고 해서 변화 주도자를 육성을 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합니다. 또 회사의 예를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사례 가운데서 이러한 지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GE,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FastWorks라고 하는 거, FW라고 해서 FastWorks 여기 보시면 FastWorks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린 스타트업 방식의 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GE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다시 소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스트웍스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린 스타트업 방식의 교육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 제공받은 직원들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 장의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 및 피드백으로 보면요.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이 중요하다. 성과를 평가를 하고 바로 피드백이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변화 과정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까지 제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변화 목표에 따른 KPI, 아까 말씀드렸죠. KPI를 설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어떤 중요 성과 지표죠. KPI, 아까 말씀드렸던 KPI 설정을 하고 측정해서 정기적인 성과 리뷰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목표가 달성됐다면 어떠한 그 정량적 목표에 어떻게 달성했는지 이 KPI를 설정을 하고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과 리뷰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고요. 또한 성공 사례를 공유를 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까 돈보다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아마존을 잠깐 예를 들면요. 아마존은 고객 중심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를 주요 KPI로 설정했습니다. KPI는 어떤 그 중요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PI로 설정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팀과 개인의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객 중심의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은 빨라야 되고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고요. 변화 관리는 어떤 그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임을 인식해야 되고요. 리더십의 일관된 의지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변화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라든지 어려움을 학습의 기회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변화에 성공한 조직들은 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죠.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서 그 다음부터 변화다라고 해서 아까 IBM처럼 갑자기 하드웨어를 팔다가 그 다음부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클라우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소통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줘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될 수 있도록 미래의 도전에도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은 변화 관리를 핵심 역량으로 인식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 관리, 대응과 적응에 더 빠른 자연스럽게 일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부서 간 협업 및 조성입니다. 이게 이제 조직 관리에 있어서 부서 간 협업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부서 간 협업에는요, 의사소통을 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해결해서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서 간 협업 및 조정은 현대 조직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효과적인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강화를 한다. 의사소통을 강화를 하고 또 어떤 효과적인 협업의 중요성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강화라든지 여기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화면에 보시면 의사소통 강화라든지 공동목표 설정을 한다든지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한다든지 갈등 해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핵심 요소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의사소통 강화.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1번. 의사소통 강화는 부서 간 협업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부서 간 미팅을 설정을 하고 또 슬랙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와 같은 공동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의 TGIF, 즉 Thank God It's Friday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만 Thank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Thank you God 하나님의 그 God 신, 그 다음에 I에는 It's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TGIF 제가 적어드려 볼까요? T G I F 이게 이제 TGIF의
th, thank, 그 다음에 God, 그 다음에 it's, 그리고 이제 Friday. 그래서 구글의 이 TGIF 미팅은 이러한 전사적 소통 강화에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주간 미팅에서는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경영진과 직접 소통할 수가 있어서 부서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요거를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동 목표 설정. 부서 간 협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조직의 비전과 연계된 공동 목표를 수립하고 또 부서별 목표와 전사 목표를 연계하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포인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마존의 고객 중심 목표는 이러한 공동 목표 설정의 좋은 예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그 목표로 어떤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 아래에서 물류 부서와 고객 서비스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당일 배송,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처럼 모든 부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도 어떤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RAC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펑셔널이죠. 그 팀을 구성해서 협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요다의 오베야라고 하는 것은 복종, 따르다 이런 말에서 이제 오베야라는 시스템은 이러한 협력 체계의 좋은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요, 제품 개발 과정에 다양한 부서의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협업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 해결은 정말 갈등 해결은 이 부서 간 협업 및 조정뿐만이 아니라 같은 팀이나 같은 부서들 같은 부서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서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도 어떤 갈등 해결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은요,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끝까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중립적인 중재자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윈윈이 될 수 있게끔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IBM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요. IBM의 콜라보레이티브 리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갈등 관리에 좋은 예시입니다. 나중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콜라보레이티브 리솔루션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봐서 어떤 요거는 갈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안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화 시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갈등 관리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CRP, 즉 Collaborative Resolution Program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갈등 관리에 좋은 예시 중에 이런 CR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중립적인 중재자가 개입해서 갈등 당사자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중립적인 중재자가 개입해서 또 갈등 당사자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효과적인 그 부서 간 협업 및 조정을 위해서는 강화된 의사소통을 명확한 공동 목표 설정이라든지 또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 그리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요소들이 잘 갖춰졌을 때 조직은 시너지를 창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말이죠. 조직 전체가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어떤 효과적인 협업은 단순히 부서 간 장벽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각 부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은 더 빠른 혁신과 더 나은 고객 서비스 그리고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깐 쉬고 다음 2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서 간 협업 및 조정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세스 최적화와 효율화는 현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주 좋은 핵심 요소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효율적인 프로세스 조직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죠, 여러분들.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를 합니다. 리젝트하고 또 자동화를 도입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4가지 핵심 요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제조나 도매 서비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를 하고 자동화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고객이나 내가 그것을 수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그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주목해야 되는데 한번 이 앞에 한번 보시죠. 프로세스 최적화 효율화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업무 프로세스 분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고 세 번째는 자동화를 도입을 하고 네 번째는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먼저 업무 프로세스 분석은요, 최적화의 첫 단계죠. 현재 그 프로세스 각 단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소요 시간과 자원을 측정하고 또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막히는지 병목 지정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요타 있었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오베야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분석에 좋은 예시입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그 부서의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도요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할 때 이러한 것이 함께 한 공간에서 모여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그 직장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대한 협조 전문이나 협조 사항에 대해서 함께 한 공간에 있지 않으면요, 그 개선점을 찾아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힘듭니다.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도
꾸역꾸역 어거지로 이렇게 그냥 한 부서에서 참아가면서 내가 참으면 되지 하는 이러한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업무 프로세스 분석은 부서 간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한다. 중요하죠.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중복 작업들을 제거를 하고 가치를 더하는 예를 들어서 가치를 더하지 않는 활동을 최소화하는 거죠. 없애기도 하고 중복 작업은 빼고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존을 또 예를 든다면 이제 고객 중심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 중심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주문부터 배송까지의 어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고 또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주문 후에 배송까지 그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건을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플랫폼, 즉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 플랫폼에서 서로 마켓플레이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래이다 보니까 고객 중심을 원칙으로 한다면 고객들이 원클릭, 투클릭, 쓰리클릭 이렇게 할 때마다 자꾸 찾아서 들어오는 것보다 중복되는 것은 잘라버리고 또 프로세스 어떤 그 불필요한 단계에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하고 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도입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자동화 도입인데요. 자동화 도입은 프로세스 효율화의 핵심 전략입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은 RPA라고 하죠.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앞에 글자만 따서 이제 요거를 우리 RPA라고 얘기합니다. RPA나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죠. IBM의 왓슨 이 시스템은 이러한 자동화에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IBM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응답 시간을 아주 단축을 했고요.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도입을 해야 된다. 프로세스 최적화의 효율성을 얻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카이젠 방식의 소규모 지속적 개선, 정기적인 프로세스 검토 및 평가, 그리고 직원 참여를 통한 개선 아이디어 수집 등의 OKR, Objective and Key, 그 다음에 Result의 그 시스템은 이러한 지속적 개선의 좋은 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분기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 해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을 추구합니다. 자, 이제 업무 여러분들 좀 혹시 화면 볼 수 있으면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1번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 그 다음에 불필요한 단계 제거, 자동화 도입, 지속적인 어떤 이것을 지속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최대한으로 네 가지 것을,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최적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테크니컬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뭐 2년에 한 번씩 나왔던 자동차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뭐 휴대폰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 디자인이 바뀌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 놨던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공적인 프로세스 최적화의 핵심 요소들은 잘 공부를 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아마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최적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 기술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자꾸 짧아지고 있어요. 왜? 계속 그 소비자들 니즈에 의해서 불편했던 것들을 다시 또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직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직에서 의사결정 체계하고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또는 권한을 위임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이제 70분, 60분, 115분. 자, 의사결정 체계와 여기 한번 앞에 화면 한번 보시고요.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와 권한을 위임하는 것.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체계화하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을까? 의사결정 체계와 권한 위임은 현대 조직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결정과 적절한 권한임은 조직의 민첩성을 높이게 되고요. 구성원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권한위임이라든지 리더십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라는 4가지 핵심 요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체계적인 의사결정은 조직의 성과와 직결이 됩니다. 명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을 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결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하고 귀 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도입한 높은 질의 의사결정, 하이 퀄리티 디시전이라고. 높은 질의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도입한 높은 질의 하이 퀄리티 디시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원칙은 이러한 그 접근의 좋은 예시입니다. 이 원칙의 빠른 결정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강조하고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장려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권한위임.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 권한위임이 있습니다. 권한위임과 이 권한위임은요, 조직의 민첩성과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을 합니다.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정의를 하고 단계적인 권한 위임을 실시를 하고 또한 위임 후에는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플릭스 아시죠? 그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 freedom and reasonability라고 하는 그 자유와 책임, 그 문화, 그 자유와 책임이라는 문화는 이러한 권한 위임의 좋은 사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직원들은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빠른 혁신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이제 리더십의 역할. 리더십의 역할 또한 어떤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권한, 위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비전을 지시를 하고요. 방향성을 설정하고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리더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리더가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고 구성원들이 조금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인지도가 좀 넓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꾸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모든 같은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로 좀 뭐라 그럴까요?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더십의 역할은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권한위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역할은 그래서 리더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아까 비전을 우선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무엇으로 갈 겁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조금 더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까 말씀드린 사티아 나델라 이분은 CEO인데요. 그 CEO가 도입한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시간이 되면 인터넷에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한번 찾아보면 어떠한 마인드셋이라는 게 어떻게 나가고 마인드셋을 성장하게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을 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에는 좋은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리더들은 팀장들은 직원의 아이디어를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하고 실험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조직의 혁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체계와 권한임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검토를 하고 권한 위임의 결과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수집하여서 개선점을 도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한임이나 리더십 역할들은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검토를 해서 권한위임의 결과를 분석을 하고 또 피드백을 수집해서 개선점을 도출해야 하는 아주 조금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적인 이러한 것들로 나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대화를 통해서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씩 이런 것들이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옥시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젝트 옥시전이라는 것은 그 지속적 평가와 개선에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옥시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글은 또 효과적인 관리자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또한 이를 벌써 이거 들어갔죠? 지속적인 평가,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의사를 결정을 하고 프로세스를 검토를 하고 권한님의 권한을 위임의 결과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수집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효과적인 의사결정 그 체계와 권한 위임은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는 이제 단순하게 제도의 변경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직 문화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리더십에 일관된 실천과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부분은 겪어야 된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의사결정의 속도와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AI나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권한 위임은 조직의 민첩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고 또 구성원들의 성장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변화, 평가. 제가 보시죠. 지속적인 평가, 의사결정 체계와 어떤 권한 위임, 그다음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안, 유연하게 대응을 하게 하고요. 또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우고. 자, 이제 오늘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위기관리 능력 배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위기관리 능력 배양. 위기 상황 대응 훈련은 조직의 생존과 신뢰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발생 시에 핵심 대응 단계를 이해를 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신속한 초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위기 관리에 대해서 조직 진단과 개선 계획이 먼저 남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위기 관리 쪽으로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진단과 개선 계획이라고 돼요. 조직 진단과 개선 계획은 현대 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죠. 조직 진단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각 단계별 핵심 활동과 실행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우리가 강의안을 먼저 잡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잠깐 볼게요.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조직 진단, 뭐 앞에 게 지금 뭐 하나 조직 슬림화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게 한 칸 빠졌는데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는 조직 슬림화와 재구조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조직 진단과 개선 여기 있죠. 조직 진단과 개선 개혁.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목표 설정, 두 번째가 문제 진단, 세 번째가 해결 방안, 그리고 네 번째가 성과 평가. 이것을 개선 계획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인데요.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때 스마트 기준을 활용해서 목표를 수립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specific에서 그 S,
그래서 이런 건 뭐죠? 그 앞에 이니셜만 땄던 걸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로벌 IT 기업인 그 A사는 향후 6개월 내 고객 만족도 지수를 현재 75점에서 85점으로 향상시킨다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연한 것이 아니라 향후 6개월 내라고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만족도 지수를 현 75점에서 85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문제점 진단 단계에서는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량적 또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OW1H 있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기법이나 PC본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합니다. PC본 다이어그램은 예전에 그 히딩크가 썼던 축구의 16강을 가기 위해서 히딩크가 썼던 PC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B사의 사례에서는 생산 저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노후화된 설비, 숙련, 인력의 이직, 원자재 공급 지연 등을 파악을 하고 지나간다. 그래서 해결 방안 수립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또 상세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유통업체의 그 재고관리 개선 계획 사례에서는 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모델 개발해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단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예를 들면요, 어떤 회사의 사례에서는 고객 만족도 지수, 또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고 그래갖고 고객 불만 해결 시간 등을 KPI로 설정을 합니다. KPI는요, 이렇게 아까처럼 6개월 내에 75에서 85까지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KPI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과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조직 진단과 개선의 계획의 이론적 개념을 실무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직 개선 프로그램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조직 개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시청하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